그런 걸로 사람 막 그렇게 만들고 막.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아, 내가 함수 안 했어. 우와. 내가 함수 다 찍었어요. 수영도 그럼 다 수학은 그냥 포기한 거야. 수영도 다 찍고. 그렇게 말하시죠. 근데 함수는 다 맞았어. 오. 싹다 맞았어. 어? 함수랑 상관이 없죠. 아, 뭘 녹아나요? 풀었지. 양난해야지. 4점짜리 어떻게 녹아내서 풀어요? 나 4점짜리 그 수능 저기 뭐야. 대판 중간식에서 다 맞았어. 대박. 근데 함수를 할 줄 몰랐어. 우와. 고3 때 공부 시작해가지고 학통 공부 끝나니까 수능 다가왔더라고. 그래서 근데 고3 때 공부 시작해도 안 늦어요? 안 돼. 우와. 야, 진짜 안 느낌이다. 늦다. 그러니까 서울대 갈수 있을 것 근데 내가 이거 뭐 사실 금요일반한테 얘기했단 말 가지고 내가 여러분도 재수 없지만 나도 재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우리 때도 나 이후로 저기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미적분을 안 했단 말이야. 기초도 몰라. 왜냐면 그때 당시 문과는 그 수리 나형이라 가지고 안 하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딱 나 이후부터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근데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확통을 했는데 9월달에 했어요. 했는데 그 뒤로는 뭘 해도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학교 공부했어요. 근데 아마 내가 재수를 할 수 있었으면 수학 계속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때 처음 느꼈어.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학교 수업으로는 도저히 내가 그게 안 됐고 인강을 들으면서 했는데 6월 모의고사 때 끝나고 나서 공부해가지고 9월 때 쳤는데 보통 거의 다 맞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면 되는구나 그때 느꼈어. 좀 쉬운가? 여기 쉬워 장난해. 나 여기 쉬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까부터 자꾸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나막 미적이랑 확통이랑 그 분량 차이가 5배가 많네. 아 맞아 그거 그래서. 근데 난 미적을 몰라. 왜냐 근데 그때는 선택 과목이 아니었고 그 공통 과목이 확통이 있던 거라서 그때 문과는 변별이 다 확통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연습만 2살 못해. 진짜요? 대박. 더 어리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아, 나 제 연습 얼굴 기억이 안 나. 미안하다. 왜 나도. 좀 잘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기억 안 나. 그 디지몬 좋아하는 거 알지? 파인이 좋아했잖아. 파인이 포켓몬이야. 아니, 파인이가 있었는데? 맞지? 그래. 쌤으로 근데 제 연습 왜 사라지신지 모르시죠? 어? 쌤은 왜 사라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대략적으로는 알긴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인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보통 그렇게 학교에 남겨놓고 가시는 유명 그치 엄청 큰일인 거긴 하지. 아프신 것 같아. 그니까. 여기 다 아파, 미안한데. 아니 그쌤 좀 많이. 근데 여기 다 아파. 너 티야? 네? 티야? 네. 나가 그냥 나가. 아니, 그냥 나가. 선생님 아프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 아파 보여? 아니, 네. 쌤도 네. 곧 아파지실 그리고 거 원장쌤도 아프시고, 여기 교장 선생님도 아프시고, 다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 먹어봐. F. 아, 쌤 F시구나. 뭐예요, MBTI? 인프피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예. 근데 제 연습 인프피 아니었어? 어? 우와. 아니, 원장 선생님 MBTI가 아니라. 맞아, 아까 그 원장. 원장쌤 그런 것 같아. 네? 제 대박이다. 아니야? 아, 그래? 아니요. 기억 안 나. 나 인프피라서 여러분들 처음 수업할 때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어. 아, 진짜요? 내가 쟤랑 똑같은 것 같아. 그치 않아? 재현쌤? 네. 재현쌤 딱 아, 내가 느끼기에 재현쌤? 딱 INTP 느낌이야. 쌤 F라고 MBTI. 하세요. F라 그랬었어? 네. 아 진짜? INFJ랬어. 아니야 원장쌤. 근데 제이 같다. 제이 같다. 아니, 제 연습. 일단 청소를 정말 잘하셔. 청소. 청소를 정말 잘하셔. 나 청소. 누가? 끝인데. 원장 나? 선생님. 나는 청소가 아니라 난 청소를 할 줄 몰라서 그냥 다 버려.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사거나 다시. 그러니까 제 연습 제이 아프리. 어, 제이 아, 제이 얘 같아. 제이. 근데 그런 것 같아. 살짝 맨날. 시간 없어 지금. 갑자기. 누가 나한테 사이판 이상한 소리 하지? 예. 진짜. 아니야 좋아. 자 앞에 봐. 자 16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정답 몇 번이야? 2번. 자 2번인데 2번이 이유가 뭐예요?
아 2번이 이관이지. 자 다른 게 틀린 이유는 뭐예요? 자 일단 1번에서는 뭘 안 하고 있습니까? 한계점 지적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2번에 대한 한계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가는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선입견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제시하고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천 과정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습니다. 변화되는 거 안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가와 난 달리 당연히 틀렸겠지 그러면. 자 다음 4번. 자 가는 나와 달리 선입견에 대해 철학자가 제시한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한다는 건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걔네들 종류별로 나눈다는 거거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나는 가와 달리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가 정의한 개념을 밝히고 그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수용된 현상 없습니다. 맞죠? 자 다음 17번 가나를 읽고 학생이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입견과 이성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을 벌인다. 이거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계속 싸운다. 자 다음 2번 인간의 판단은 이미 형성된 의견 선입견에 종속되어 있다.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자 다음 세 번째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다른 감각이다. 아니죠. 다른 감각이 아니라 뭐가 해야 돼? 이성이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틀렸고. 자 다음 4번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나타내는 거 맞다. 그쵸? 시간과 시간 사이에. 자 다음 인간 존재는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현 존재인 현 존재라고 지칭했다. 맞는 말이겠다. 그쵸? 자 다음 18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이건 4, 5번만 볼게요. 자 나머지 1, 2, 3은 다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자 5번이 틀린 이유를 찾아봅시다. 고정된. 오 그렇지. 자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변화된 의미 누구였어? 저요. 다시 들어와. 정답은 4번. 자 봅시다. 19. 교육에 대한 데카르트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것도 2번 봅시다. 2번. 자 데카르트는 교육이 전통과 간습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맞나요? 아니죠. 자 교육이 2번 선지 전통과 습관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전통과 습관을 삭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다음 3번 봅시다. 데카르트는 학습자가 이성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고 이거 맞아?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자 다음 뒤에 볼게요. 하이데거는 교육이 전통적 의미의 교육으로 회귀해야 된다. 맞나요?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하이데거가 말했던 전통적 의미의 교육은 데카르트의 교육이야. 맞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 4번 데카르트는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의식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고 보았고 맞나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 사용되는 게 뭐라고 했어?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뒤에 하이데거는 학습자의 이해가 실질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았는데 실천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가 아니고 그냥 학습자의 이해가 실천적인 차원이야. 같은 말이야. 얘는. 그렇죠? 자 다음 5번 데카르트는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뭘 하게 해야 된다. 자기 인식을 하게 해야 된다. 그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다. 자 다음 하이데거는 교육에서 학습자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것 맞죠? 이거 본문의 마지막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지. 자 다음 요거 보기에 적용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수업 시간에 빛의 굴절을 배웠어요. 수업 전에는 빛이 굴절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수업 전이잖아. 그치? 이거 뭐야? 그렇지. 선입견. 과거의 교육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자 이러한 과거의 교육으로부터 배웠던 거를 데카르트 입장에서 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어? 진리를 찾아가는데 제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고 볼 거고요. 그렇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물 안에 든 컵의 막대를 보여주셨는데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했답니다. 꺾인 것을 봤는데 이게 뭔데? 그렇지. 지갑. 누구야? 자 그래서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했다는 건 뭐야? 지갑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맞죠? 데카르트한테 혼나겠지. 자
선생님께서 막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며 빛의 굴절 현상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빛의 굴절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고 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들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이 객관적 사실을 하이데거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조건부 진리라고 그랬죠. 자 저녁에 수영장에 갔는데 보이는 것보다 물이 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심을 확인하며 빛의 굴절이 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 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걸 느꼈다. 자 이거 하이데거 입장으로 보면 뭐야? 세계와 분리되지 않음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자 2번 선지 봅시다. 자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한 것은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 나와있다 그치? 맞는 말. 자 그 다음 B 봅시다. 3번. 자 B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전에 대해 빛의 굴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것은 자 수업시간에 들었던 전에 수업시간 듣기 전에 이거는 선입견이야 맞죠? 그 수업시간에 뭔가 새로운 걸 들었어. 그런 걸 바탕으로 새롭게 알게 됐어. 그게 바로 뭐야? 새로운 이제 그 이해가 생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진화된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해석의 순환 과정이 생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5번 봅시다. 자 5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자,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한 빛의 굴절의 개념과 원리는 지금 눈앞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 아닌 객관적 세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객관적 세계를 나타낸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눈앞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다음 뒤에. 자, 22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인 이유. 이동한 거리보다 결정한 거리 이걸 봤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기가 자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대기가 너무 멀리 이동하게 되면 뭐야?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차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형도 몇 번이에요? 5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하는데 맞는 선지 왜 맞는지 다 찾아야 돼. 알겠지? 이거 어차피 말 바꾸면 그만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5번 선지 보면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을 설정할 때 격차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맞나요? 틀려. 뭐라고 바뀌어야 돼? 개별적. 그렇지. 개별적으로 부여한다. 가 돼야 되겠죠.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개별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그다음 24번. 경계 조건입니다. 자,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 1번. 자, 2번 선지부터 봅시다. 자, 하단 경계에서는 측면 경계와 달리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한다.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거는 뭡니까? 측면 경계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요 앞뒤로 바뀌어야 되겠지. 얘네 두 개가. 자, 다음 3번. 상단 경계와 측면 경계에서는 하단 경계에서와 달리 영역 경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교환을 조건에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측면 경계 빼면 되겠다. 그렇죠? 하단 경계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상단 경계에서는 하단 경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되어서 왜곡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어? 아니구나. 왜곡되는 것까지는 막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상단에서 나타나는 거지. 맞죠? 그래서 하단 경계에 빼야 됩니다. 변수의 값이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하단 경계에서도. 뭐 때문에 왜곡돼? 하단 경계잖아. 하단 경계는 당연히 뭐랑 맞닿아 있어서 왜곡되는 거겠어. 그렇지. 지표면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왜곡될 수 있겠지. 맞죠? 지표면에 태양 에너지랑 태양 에너지의 영향으로. 자, 다음 측면 경계에서는 상단 경계에서와 달리 영역 경계에서 반사된 에너지가 영역 내부로 돌아온다고 가정한다. 맞나요?
답이 5번이야? 1번 아니야? 5번 뭐가 틀렸는데. 자, 상당 경계에서와 달리 영역 경계에서 반사된 에너지가 영역 내부로 돌아온다. 아니죠? 아, 그러네. 앞에 측면 경계가 있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측면 경계에서 는이 아니고 상당 경계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상당 경계에서 영역 내부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 25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A는 전지구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지형 모델입니다. 그렇죠? 자,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자, B와 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가 현재 2배가 된다면, 자, D는 B와 달리 시간 분해능을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군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 일단은 최대 속도가 현재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최대 속도가 1인데 1을 지금 뭘로 바꿔야 돼? 2로 바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분모를 2로 놔둔 상태에서 분모는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이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럼 분자는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0이 되겠죠. 자, 다음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2분의 8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찾아보면 만약에 2배가 된다면 얘는 5초가 될 거고요. 얘는 4초가 될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를 8초에 한 번씩 사진 찍고 있는데 대기 이동 속도가 2가 된다는 건 2배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바람이 2배로 빨리 분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바람이 2배로 빨리 부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얘 사진 찍는 거 바꿔줘야지. 맞죠? 근데 얘는 상한선이 4초니까 아직까지 널널해. 맞죠? 자,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되겠군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다음 B와 D는 모두 상당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어서 에너지가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 주요하게 설정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B와 D, 자, 흡수되도록 계산한다.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최상층 고도랑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B와 D는 전부 최상층 고도가 몇이야? 50이랑 40이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둘 다 몇 이하다? 80 이하다. 맞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0 이하일 때는 뭐로 설정하면 된다? 감쇄층을 두는 거로 설정하면 된다. 80 이상일 때는 안다. 흩어지도록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 4배가 아니라 몇 배가 돼야 돼? 그래서 16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본문에 나와 있죠. 자, 다음 법 봅시다. 시간 딱 되겠다. 자,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규범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구성 요건이란 이제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으로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끊으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구성 요건은 뭐냐면요, 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무엇을 해야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거는 벌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행위라도. 오, 해보고 싶다. 근데 이미 지금의 사회는 대부분 적혀있죠. 한 70년만 빨리 태어나지. 맞죠? 그럼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아니야?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위법한 겁니다. 맞죠? 근데 구성 요건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신종 유형의 뭔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범죄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법이 만들어져.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사람은 다 범죄야. 맞죠? 자, 그래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해? 위법하겠지. 자, 이런다고 바로 벌 줘?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 책임이 필요해. 자, 그래서 구성요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놓은 행위 유형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이렇게.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따진다? 책임 여하를 따지는 겁니다. 자, 책임 여하를 따지죠. 그래서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이를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법한 행위. 그 위법한 행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경우 바로 뭐야? 위법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불러요. 미안합니다. 다시. 자, 책임 여하 전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 나면 그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러면 다 벌을 받나?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런데? 불법이라고 평가되더라도 행위자의 뭐가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불법이라는 판단을 이제 내리고 그 판단 이후에 책임까지 인정이 되면 그때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알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만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거죠. 자, 즉 3살짜리 아이의 행위는 불법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불법은 맞지만 범죄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 재산, 생명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왜? 자유권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둬버리잖아. 맞죠?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맞죠?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 책임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는 원칙인 책임주의는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책임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가 책임을 안 져서 책임을 안 지키고 이제 불법을 저질렀어. 그러면 네가 책임을 안 지킨 만큼 뭘 받는 거야? 벌을 받는 거야. 근데 책임을 안 지킨 양보다 벌의 양이 더 많아. 그러면 뭐 한 거야? 과한 벌이 되는 거야. 맞죠? 그게 책임주의입니다. 그게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된대요. 자, 이는 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비례해야 된다는 적정성 원칙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의 크기,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비례해야 합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 적정성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음.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이중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요거 우리 중간고사 때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문제. 어? 대충 기억. 그 기억나잖아 얘들아. 과사끼리. 그쵸. 과징금이랑 그 벌금이었습니다. 과징금은 어디서 부과하는 거야?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거. 벌금은 사법, 그러니까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과징금을 물었으면 벌금 내 안 내? 안 내. 왜? 이미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야?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과도 관련되죠. 자,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딱 책임 정도와 법을 어긴 정도에만 형벌을 부과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야. 맞죠? 자,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형법에서는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때 죄의 수가 하나인 것을 뭐라고 한다? 일죄라고 합니다. 자, 죄의 수가 여러 개인 것을 수죄라고 해요. 자, 일죄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했어. 행위 한 개. 이 행위 한 개가 딱 법 한 개를 어긴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의 잘못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개의 법에 걸릴 수도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이외에도 일죄에는 외관상으로는 봐봐봐,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구성 요건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로 인해서 하나의
구성 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구성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법조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법조경합은 일단은 어디에서 뻗어나온 거야? 일주에서 뻗어나온 겁니다. 죄가 하나야. 왜냐면 하나의 나쁜 행동을 했거든. 하나의 나쁜 행동을 했는데 그 하나의 나쁜 행동이 여러 개의 법에 걸리는 거야. 맞죠? 자, 이때 하나 또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해도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해도요,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어찌됐건 한 개의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한 개의 행위를 했잖아. 행위는 동작의 연속이잖아. 맞지? 그 동작의 연속을 하면서 1번 동작하면서 법 하나 어겼어. 2번 동작하면서 법 하나 어겼어. 근데 이 1번 동작이랑 2번 동작은 서로 논리적인 관계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2번 동작을 하기 위해서 1번을 한 거거든. 맞죠? 그럴 때는 뭐 한다? 죄를 하나만 적용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장까지 몰래 위조하여 찍었다면, 자, 이는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과 인장 위조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였어? 요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목표였잖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든 거야? 도장을 위조한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법은 뭐만 적용돼? 얘만 적용되는 거야. 목적, 최초 목적에 해당하는 거. 아, 근데 법의 그 목적이 정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 구성 요건이나 이런 건 다 사실 보긴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자, 그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 요건과 인장 위조죄의 구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어찌됐건 행위의 결과다, 그치? 그냥 목적이야, 목적.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인장을 위조한 것이므로 불법을 이중평가하기 위해서 뭐만 적용한다? 사문서 위조죄만 적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 수죄로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상상적 경합과 그 다음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뭐가 있다?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뭐야? 하나의 행동에 하나의 죄만 적용하는 거. 요거는 뭐야?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개의 돌을 던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도 입히고 유리창을 깨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상해죄와 손괴죄가 성립했다면 이거는 뭐야? 상상적 경합이야. 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사람도 맞추고 그 다음에 유리창도 깬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자,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형법 제40조는 여러 개의 죄 가운데 뭘 매겨?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정한 형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행위를 한 개 했으니까. 자, 이때 가장 무거운 죄는 각각의 죄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형인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한대요. 당연한 거고. 자, 다음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실체적 경합은요, 수죄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경합범이라고 부른대요. 여러 개의 죄를 묶어가지고 이 경합범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각각의 죄에 선고될 형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원칙을 마련해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별도의 처벌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구나. 자, 만약에 얘를 단순 합산하게 되면은 예방 효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행위자의 책임 한도를 넘어서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죄 1, 2, 3, 4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10년형짜리고 요것도 10년형짜리고 요것도 10년형짜리니까 와씨 이 사람 30년 보내야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판결 나오는 거 보면 30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맞지? 왜 그런데 이거를 단순 숫자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10년형이라고 하는 이 년형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예방적 성격의 징벌도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방적 성격의 징벌을 빼야 되기 때문에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법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예방 효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별도의 처벌 원칙 중 가중주의가 가장 기본이 된답니다. 가중주의. 자, 가중주의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12, 10, 8이야. 그러면 다 합쳐 단순 합산은 일단 30이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일단 뭐를 기준으로 삼아? 12를 기준으로 삼아. 그래서 12 위에 뭐 하는가? 얘네를 비율에 따라서 더 하는 거야. 그래서 가중. 맞죠? 자, 일단 제일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건 받아야지. 맞죠? 자, 그래서 1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자, 일정 부분에 가중하여 형을 산정하는 방식이랍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가, 자, 여러 개의 행위로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바로 어디로 써야 돼?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한 번에 묶어가지고 뭐로 해야 돼? 바로 법원으로 써야 돼. 이거 한 번, 저거 한 번,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막 검사나 경찰 같은 그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나쁜 범죄를 딱 잡았을 때 이제 그 수가 묶으면서 무슨 죄 해가지고 한 번에 얘기하잖아. 맞죠? 그 왜 그런데 걔네 묶어가지고 한 번에 법원 보내야 다 가중 처벌받지. 맞죠? 자, 그래서 한 번의 재판 안에서 판결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 그런데? 그래야지 제일 무거운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싸울 수 있지. 맞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성립한 여러 개의 죄 각각이 개별 재판에서 판결이 완료되어서 경합범에 대한 형법이 마련한 별도의 처벌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자,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죄의 개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습니다. 형법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법조경합의 종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법조경합은 그냥 법조경합이라고 한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맞죠? 자, 다음 책임주의의 의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의 사례도 나와 있었다. 그렇죠? 자, 다음 27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입니다. 자, 봅시다. 책임 능력이 없어도 불법, 요 판단 결과에다 빼고 요거만 볼게요. 책임 능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르면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맞나요? 아니다. 그렇죠? 책임 능력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맞나요? 아니지. 책임이 있어야지. 맞죠? 자, 다음 구성 요건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이다. 맞나요? 맞죠? 구성 요건은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고 했어요. 맞지? 자, 다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이다. 맞나요? 아니다. 그렇죠? 왜? 위법성을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는 걸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당방위 같은 거. 그렇지? 그 다음 불법에 해당하지만 위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 맞나요? 아니다. 그렇죠? 봐봐. 불법에 해당하면 위법이야. 맞죠? 자, 봅시다. 아니구나. 불법에 해당하면 위법이 아니고 불법에 해당하지만 위법이 맞구나.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판단 결과와 지금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치되는 거 찾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치되는 거 찾으면 뭐야? 얘가 맞겠죠. 자, 다음 29번. 자, A씨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식대를 계산할 때 사용하며 매출 전표에 허위로 서명하였습니다. 자, 지금 타인의 신용카드 습득 허위 서명했습니다. 자, 검사는 A씨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 전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A씨는 지금 검사는 뭘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 요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두 개의 죄가 성립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를 했어. 일단은 두 개의 죄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은 뭐만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만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 법조경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로 보는 거야? 일죄로 보는 거야. 일죄로. 그렇죠? 왜 그런데?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기 위해서 허위로 설명했다고 본 거야. 맞죠? 그래서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 거겠지. 법원 입장에서. 그렇죠? 자, 다음 B씨는 C기관을 비방할 목적이랍니다. 고의네. 맞죠? C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았어요. 그것을 광고로 실었습니다. 자, 검사는 B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자, 법원은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으니까 뭐야? 수죄야. 맞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면 무슨 경합이 일어났어? 상상적 경합이 일어난 겁니다. 자, 둘 중에 뭐만 한 거야? 더 무거운 형만 적용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하나의 행위에 두 가지 죄가 결합한 겁니다. 알겠죠? 하나의 행위에 두 가지 죄가 결합해서 둘 중에 무거운 걸 때린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자, 가에서 검사는 A씨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자, 검사 입장이잖아. 그치?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두 개라고 보고 기소한 거야. 맞죠? 맞는 말. 자, 가에서 법원은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매출 전표에서 서명한 것을 평가할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가 법조경합의 관계 아까 얘기했다. 그쵸? 맞는 말. 자, 다음 가에서 법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판단했다. 맞죠? 자, A씨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만 적용해도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겠군? 맞다, 그치? 자, 논리적 관계를 판단했다. 법조경합, 일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나에서 법원은 B씨의 범죄가 수죄라고 보고 맞죠? 자,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맞죠? 가장 무거운 거 맞는 말. 자, 다음 5번 봅시다. 나에서 법원은 B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두 개의 행위를 했다고 보았지만 자, 법원 자, 두 개의 행위를 했다고 보았지만 불법을 이중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 것이겠군. 맞나요? 아니다, 그치? 행위가 몇 개야? 한 개지. 맞죠? 한 개의 행위고 그것을 이제 이중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무거운 죄로 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죄는 두 개야. 죄는 두 개. 행위가 한 개고.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을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구나. 그래서 마무리합시다.